예,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부분의 경제학, 두 번째 내용으로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이란 이러한 이름하에서 다룰 내용을요, 개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교과서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거저다.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거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때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거저라는 것은 가격을 가지지 않은 재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장에서 다룰 내용은 공공재와 공유자원 둘 다 이른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재화들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요, 지금까지 분석 내용이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이런 내용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때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 시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하나 정부의 개입으로서 개선시킬 수 있는 예로서 이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 설명될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226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데 가장 뛰어난 그런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하나의 공급 방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과연 이런 재화는 어떤 특징들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화를 분류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제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로부터 배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만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른바 배제성의 원리라는 거고요. 경합성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합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영문 표기를 봐주십시오. 이른바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경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화가 있을 때, 경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화가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소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은 소비를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경합을 하는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일 때 이것을 경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국방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입어서 편안하게 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우잠을 자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렇듯이 때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비경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의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재와 공공재, 그 다음에 공유자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붙이기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냥 자연독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가지 분류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창문같이 생긴 표를 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경합성에 의해서 2가지 분류, 그 다음에 배제성에 의해서 2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 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자, 이 횡축은요,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 없다, 이른바 비경합적이라는 라인이 이쪽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제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부분을 했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재화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인 재화들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배제성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제성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화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에서 일반적인 재화는 경합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사적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재화, 아이스크림, 옷 이런 것들이 모두 일반적인 사적재화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또 특징적인 예가 어떤 건가 하면은 경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경찰 서비스라든지 국방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세금을 안 낸다고 너희 집에만 도둑이 쳐들어와라. 너희 집에만 이제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제를 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국방으로부터 서비스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입는 거 아니죠. 제가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의 측면에서도 배제성도 없고 그 다음에 경합성도 없는 이런 재화를 가리켜서 특징적으로 공공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특징적인 경우로 사적재와 공공재 두 가지를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또 자세히 가끔 살필 수 있는 것이 공유자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황해에 그런 어족들이 쉽게 고갈된다든지 아니면 공유 목초지는 금방 이렇게 메말라 버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는 아프리카에 주인 없는 코끼리들이 남획되어 가지고 점점 멸종되어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예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끼리를 잡든지 풀을 뜯어먹든지 물고기를 먹으면 그 물고기는 없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경합적입니다. 분명히 경합적이긴 하되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는 바다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배제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른바 공유자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common resources라고 부릅니다. common resources라고 부르는 내용이 공유자원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서 바닷속의 물고기, 환경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이 영역이고 보통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국내 교과서들은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영역에 대해서 맨큐 교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대체로 자연 독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아주 크게 발생해서 만약에 이 시장을 그냥 둔다면 평균 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는 기업이 유리하고 그래서 결국 많이 생산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적게 생산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점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연 독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자연 독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 독점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시킬 수 있어요. 자연 독점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의 원리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의 경우는 그 독점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 수요보다 더 큰 플랜트를 유지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큽니다. 독점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더 큰 플랜트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를 수요하더라도 또 새로운 자동차 수요가 있을 때 얼마든지 그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메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소방 서비스 예를 들면서 소방관들은 거의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직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집이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3분의 1이 갔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소방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자, 이런 예들을 들어서 맨큐 교수는 이 경합적이나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없는 경우, 비경합적인 경우, 이런 경우의 예로서 이제 자연 독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분석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적재, 공공재 이 두 가지 재화에 명확한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자원, 자연독점 이것의 구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재화의 4가지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공공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내용인데요. 교과서에서는 불꽃놀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불꽃놀이를 예를 들면서 불꽃놀이라는 것은 내가 불꽃놀이를 봤다고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불꽃놀이 돈 낸 사람만 보라고 그렇게 억지로 세금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완벽하게 성립되는 그런 공공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퍼블릭 것이라고 부르죠. 공공재라는 것이 있다. 공공재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아니 공공재라는 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공공재라는 것은 가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일 것이고 그 혜택도 여러 사람한테 미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의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세상에 좋은 것들은 모두 거저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공공재가 공급이 될 때 아무도 여기다가 금전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재로부터 편익은 얻으려고 하지만 비용은 아무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현상, 차는 타려고 하지만 차비는 아무도 내지 않으려는 현상, 이런 현상을 가리켜가지고 프리라이더 문제 또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적절한 비용을 메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재는 과소생산의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공공재, 배제 불가능성, 무임승차자의 원리, 과소생산의 문제, 이까지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과소생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과소생산이 문제가 됐을 때 정부는 자, 이 과소생산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조세를 거두고 직접 퍼블릭굿을 생산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세를 거두고 직접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로서 마을자치기구가 주민 1인당 2달러씩을 걷어가지고 이제 불꽃놀이를 개최하도록 하면 모든 개인들의 후생은 불꽃놀이로부터 10달러씩의 효용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총 8달러씩의 후생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체계를 알아두십시오. 공공재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특성 중에서 비배제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과소생산의 요인이 있는데 이 과소생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때로는 조세와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가지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제원리 10가지 중에 때로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와 함께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자, 228페이지 아래쪽에 중요한 공공재 이해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공공재 이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맨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국방입니다. 자, 이른바 국방이라는 내용은 이제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제 공공재의 고전적인 예이다.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이 국방을 계속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의 지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국방으로부터의 서비스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배제시킬 수도 없고 내가 누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기초과학 연구입니다. 그냥 과학 연구가 아니고 기초과학 연구라고 했어요. 자, 기초과학 연구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맨 먼저 지식의 창조는 공공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기방울 세탁기 이런 걸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건 옛날부터 있으니까 뭐를 예를 들까요? 분필로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분필 세탁기 죄송합니다. 분필 세탁기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분필 세탁기를 새로 만들면 이거는 정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필로 세탁을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응용과학 연구 또는 기술 연구는 오히려 사적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의 원리를 새로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상대성 원리를 새로 개조를 했다든지 이와 같이 기초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상업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지불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가격이 지불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유되는 그런 공공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아무 유인도 주지 않는다면 기초과학 연구는 점점 낙후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는 점점 뒤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은 이와 같이 기초과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예산을 배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맨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경제학 이야기를 좀 더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은근슬쩍 한번 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빈곤 구제 정책입니다. 이른바 재분배 정책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재분배 정책이 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재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정부 부분이 공급한다고 모두 공공재는 아니란 거예요. 정부 부분이 공급한다고 모두 공공재는 아니고, 공공재라는 것은 그 특성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배제성, 그 다음에 비경합성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빈곤 구제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빈곤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의 보건이 나빠가지고,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하간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약에 소득 재분배 또는 빈곤 구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 재분배나 빈곤 구제가 일어난다면 먼저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 거라고요.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빈곤 구제가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한다고 할 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되었는데 세금을 낸 사람만 안정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너는 계속 지저분한 데서 살아라, 너는 계속 불안한 데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배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이와 같이 안정된 사회의 이익을 누렸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줄을 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빈곤 구제 정책, 다른 말로 하면 재분배 정책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다 가지는 그러한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사례 연구로서 등대가 공공재인가 하는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객관식 시험들이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든지 아니면 가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혼동하실 문제, 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등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등대라는 것은 지나가는 배들이 등대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래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요금을 거두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등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등대가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때로는 등재가 사적 재화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의 예로서는 19세기 영국의 해안가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등대가 있었는데 이 민간이 운영하는 등대들은 그럼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배가 지나가 버리면 요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요금을 어디 받느냐 하면 이 등대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항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나가는 배들은 아마 여기 거쳤다가 가게 되는데 거쳤다가 가게 되면 등대가 있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사실은 선박들의 이익보다는 이 항만 주인의 이득이 클 거기 때문에 등대 주인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았다는 거죠. 그런 식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금이 지급되는 사적재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는요, 바로 230페이지에 사례연구 첫 번째 줄에 나왔듯이 어떤 재화란 것은 상황에 따라 공공재가 되기도 하고 사적재화가 되기도 한다. 이런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까 넘어왔었지만 다시 227페이지 표를 한번 보면요. 그림 11-1을 보면 각각의 세 번째 보기에는 각각 막히는 유료도로, 안 막히는 유료도로, 막히는 무료도로, 안 막히는 무료도로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재화 모두 될 수 있다는 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재화라는 것은 때로는 공공재가 될 수도 있고 사적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재라는 것이 존재하면 때로는 이것이 민간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공공재를 이게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까지 그렇게 공급을 꼭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얼마까지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것이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우측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공급이 있어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분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 공급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중구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예로 많이 드셨던 예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아주 그 전통적인 마을에 500년 된 이런 하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년 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뭐 식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나무가 지금 비실비실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예전같이 싱싱하게 살리기 위해서 1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한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학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경제학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선택에서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1억 원을 가지고 이 나무를 되살린다고 할 때 이 나무와 1억 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포기했어야 하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1억 원이면 초등학교에서 굶고 있는 100명의 초등학생에게 1년간 100명의 초등학생 또는 좀 더 많이 해보죠. 100명의 초등학생 또는 1000명의 초등학생에게 1년간 그러한 급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식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1000명의 그러한 어린이들이 굶는 것과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때로는 비용과 편익이라고 이야기할 때 금전적인 금액과 이 나무를 살리는 편익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나무를 살리는 편익과 또는 천명에 대한 급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 비용을 비교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만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사례 연구로서요.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자들을 제일 비판하는 것이 아니 과연 어떻게 생명의 값을 따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맑은 공기라든지 맑은 물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느냐.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화폐로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경제학자들을 이제 비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그 모든 것에다가 가격을 다 붙여놨어요. 가격을 다 붙여놨어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행위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못한가를 떠나가지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가의 문제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과연 생명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숨과 얼마의 금액을 바꾸겠느냐고 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 목숨과 돈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목숨과 돈을 바꾸진 않을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중고차를 타는 사람과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새 차를 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차를 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탐으로써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고요.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싸기 때문에 이 차를 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싼 차를 탄 거는 비록 비용은 비싸지만 이렇게 크고 튼튼한 차를 탐으로써 자기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을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해서 무한대의 가치를 부과하겠지만 사람들이 실제 어떤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생명과 관련된 확률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 부담에 있어가지고 생명에 있어서의 그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2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사적인 결정이든 공공정책상의 결정이든 우리는 때때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약간의 생명 부담 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얼마 정도까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33페이지 가서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 해가지고 첫 번째 방식이 일생 동안 얼마나 소득을 얻었을까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민법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보다 더 우월한 방법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위험 수준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을 확률을 그래서 사망 확률을 0.1 낮추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자동차에다가 더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사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위험에 관련된 보상의 측면에서 가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통 한 $10,000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정책의 경우에도 대체로 $10,000 정도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정책들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233페이지는 두 번째로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재화의 두 번째로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유자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용지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른 교과서들에 나오는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을 주변에 이렇게 공용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용지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를 내어놓고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소를 내어놓고 기른다고 하는데, 이까지 소를 내어놓을 때까지 가는 비용은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하고, 이 소들이 와서 점점 풀을 뜯어 먹음으로써 다른 소들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쪽을 수량 또는 이쪽을 풀어놓은 송아지의 수, 그 다음에 이쪽을 송아지를 풀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편익이나 비용이라고 측정한다면 먼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어놓을 때의 비용, 이 사람이 내어놓을 때의 비용, 이 사람이 내어놓을 때의 비용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비용 또는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 또는 한계 비용은 일정한 상황입니다. 소를 내어놓는 평균 비용이나 한계 비용은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송아지를 풀어놓는 데 따른 비용은 일정한 상황인데 송아지를 풀어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마리 풀어놓았을 때는 아주 잘 뛰어놀았기 때문에 몸무게도 좋고 튼튼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평균적인 송아지 몸무게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자, 평균적인 송아지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인 송아지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이런 평균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더 들어왔더니만 평균 몸무게가 38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38로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럼 40의 평균을 38로 떨어뜨렸을 것 같으면 새로 들어온 송아지의 총 가치는 얼마가 돼요? 새로 들어온 송아지가 총 몸무게에 미친 효과는 38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40도짜리 물이 있는데 몇 도씩 물을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38도가 됐다면 38도보다도 더 낮은 물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을 때, 평균 편익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을 때 한계 편익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낮은 입장에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송아지 방목량은 이 H스타만큼을 방목하고, 이 H스타만큼의 방목량 하에서 평균 비용은 이만큼, 평균 편익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사회는 이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송아지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몸무게는 이만큼은 사실은 다른 몸무게들을 줄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한 사람이 송아지를 내어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 이와 같이 편익과 비용이 비대칭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송아지들을 내놓게 됩니다. 계속 송아지를 내놓게 돼서 결국 송아지는 이까지 와서 방축이 끝나게 되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평균 편익과 평균 비용이 일정하는 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연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송아지량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송아지량이 어떻습니까? 방목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송아지량이 방목되다 보니까 공용지는 쉽게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공용지는 쉽게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234페이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235페이지에 보면 사례 연구해가지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원의 공유 돼 있는데, 네 번째 줄을 한번 봐주세요.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것이 제10대 원리 중에 하나였죠. 이와 같은 것을 이른바 사유재산권 확립이라는 입장에서 정치 철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걸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단 제도를 폐지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른바 공산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 그래서 막스 같은 사람은 각자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큐 교수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주 신랄합니다. 공동소유는 역사적인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실제로 보니까 시장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치적 불평등으로 바꾼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돈을 벌지만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당간부에게 잘 보인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장이 가진 효율성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공산주의야말로 대규모적인 공유재산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235페이지 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유자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깨끗한 공기와 물, 이런 거 어떻습니까? 깨끗한 공기와 물. 일반적으로 외부성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깨끗한 공기와 물은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가격을 붙이긴 힘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격을 쉽게 붙이기도 힘들고 물이나 공기를 마신다고 그것을 세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킬 수도 없죠. 배제시킬 수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때요? 지속적으로 물을 오염시키고 지속적으로 공기를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다 그것도 고갈돼 버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와 물 같은 것도 일정한 그러한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땅속의 석유 어떻습니까? 이건 뭐 땅속의 석유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석유도 이 밑에 이렇게 묻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석유는 공유 자원이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 너무 많은 시추공이 들어가가지고 석유가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석유 채취에 대해서는 정부들이 많은 그런 통제를 한다는 거고요. 뭐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재산에 대한 그러한 재산권만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바람직한 그런 자원 배분이 가능할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는 재산권의 명확한 정의는 공유자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외부성에서 살펴봤던 코즈의 정리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즈 정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유자가 많은 경우 또는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에는 협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유자산의 그 다음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이 혼잡한 도로입니다. 자, 혼잡한 도로 어떻습니까? 이 널찍한 도로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냥 도로를 한 대씩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고 일단 도로라는 것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용 도로의 경우에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공공재일 수도 있고 공유 자원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혼잡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혼잡한 도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잡한 도로가 되었을 때는 가격을 다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가격을 다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한 대씩 자꾸 달리다 보면 어때요? 이 공유 자원이었던 도로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로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그러한 공유 자산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내 교과서에서도 또는 국내 어느 논문에서도 이 공유의 비극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 도로에서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도로의 압사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형이 있었습니다. 도로의 압사 모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물고기, 돌고래 같은 야생동물입니다. 자, 야생동물 역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공유자원입니다. 특히 돌고래나 이제 물고기의 남획 같은 것은 해양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호랑이의 뭐를 좋아하고 곰의 뭐를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을 남획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죠. 자, 그래서 마을 공유지의 초원이 과잉 방목으로 황폐화되다시피 야생동물들도 남획에 의해서 쉽게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이야기되어서 최근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보호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례 연구와 뉴스 속의 경제학 이야기가 있는데 사례 연구를 한번 봐주세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북미 대륙에 있었던 6천만 마리의 물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미 대륙에는 원래 6천만 마리가 넘는 물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남획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총부터 다 쏴놓고, 여러분 늑대와 추물이란 그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일단 물소는 다 죽여놓고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디안들의 자연과 그렇게 공생하는 그런 질서와 이제 충돌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무제한적인 남획이 물소의 숫자를 400마리까지 줄어들도록 한 적이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상아를 노리는 밀렵군 때문에 코끼리들이 급격한 감소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0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아주 애처롭게 생긴 송아지가 한 마리 나오고 있고, 시장 기능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의 시장 가치는 코끼리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240페이지 셋째 줄부터 이야기합니다. 상하의 시장 가치는 코끼리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소고기의 시장 가치는 소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상하는 코끼리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상하가 같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누구든지 코끼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는 공유 자원이 아닌 사유 자원이기 때문에 소고기가 가치가 있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더 아끼고 보호하게 됩니다. 자, 이는 극명하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재화의 특징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원이 공유 자산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유 자산으로 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재산권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느냐 아니면 재산권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유되느냐 또는 자원이 낭비되어서 고갈되어 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 요인 중에 하나란 겁니다. 바로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낄 유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의 마지막 결론도 재산권의 중요성으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여러가지 이와 같이 국방, 깨끗한 공기, 환경, 그 다음에 공유자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 이런 것들 다들 결국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모든 시장 실패 사례에 대해서 잘 고안되고 잘 집행이 된 정책이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듯이 공유재산 또는 공유자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정부의 재산권에 대한 개입이 시장 구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장의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와 이제 공공재와 공유자산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맺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